모스크바 중심부 크렘린의 그림자 아래에서 푸틴의 장군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손댈 수 없는 유리거품 속에 있다고 믿어왔다. 전선의 진흙과 HIMARS 로켓의 치명적인 사정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그들은 전쟁이 자신들에게 닿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수도의 호화로운 거리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의 파괴적인 공습과 사보타주로 흔들리고 있다. 이제 어떤 구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의 어떤 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급차가 이제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주차 공간이 잠재적인 범죄 현장입니다. 모든 그림자가 크렘린에 대한 위협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붉은 광장입니다. 사람들은 새해 축하 행사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위, 타과 요드 큐트 레드 스퀘어 프롬 니콜 스퀘어. 푸틴이 시호를 취소했고 아무도 광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푸틴의 편집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푸틴은 이 편집증에 대해 실제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15일 동안 모스크바의 가장 사적인 장소들이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에 거쳐 모스크바의 장군들 그리고 전범 군인들이 단 2주 만에 제거되거나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비대칭성을 바꾸었고 이 혼란은 이제 푸틴을 죽음의 공포로 비밀 벙커에 가두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세계의 핵미사일과 종말 시나리오로 위협하는 그 남자는 그날 밤 벙커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수도 모스크바에 퍼지고 있으며 장군들과 관료들은 피난처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편집증, 이 안보 위기의 중심은 12월 24일 밤 예레츠카 거리에서 벌어진 대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무작위 이름이 아니라 크렘린의 보호를 받는 등록된 전범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논란이 될 주제이고 유튜브가 이를 홍보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되는 주제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지만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여 알고리즘이 이를 홍보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2일 모스크바의 이 안전 환상은 심각한 보안 침해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도 야세네비아 거리에서 발생한 자동차 폭발은 러시아 장군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거리의 분위기는 즉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 지역은 즉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아 소렌토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가의 수도 보안 교리도 전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보타주의 배후에 있는 이름은 군인이나 관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러시아 군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의 두뇌는 작전 훈련 책임자이자 푸틴의 그림자 사령관인 파닐 사바로프 중장이었으며 그는 순식간에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지리적 좌표를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두려워집니다. 야세네비아 거리 사바로프 장군의 차량이 폭발한 곳은 러시아의 중심부인 크렘린 동전에서 러시아의 혼잡 시간 동안 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합니다. 이 거리는 군사 용어로 전선이 아니라 직접적인 적색 구역입니다. 이 방아소에는 또한 푸틴의 크렘린 엘리트들이 2차 공격 위협으로부터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대피소로 피신하는 프로토콜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왜 이 고가치 표적이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기 위해 선택되었을까요? 비록 파닐 사바로프라는 이름이 서방 언론에서 자주 들리지는 않지만 그는 러시아 군사교리의 어두운 폭로에서 잘 알려진 실행자였습니다. 체첸에서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진 그의 경력은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그의 차량 아래에 놓인 전문적인 파괴장치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건의 기술적 해부를 살펴보면 아마추어 행위가 아니라 군사적 규율과 외과적 정밀함으로 계획된 작전이 드러납니다. 보도에 따르면 폭발은 사바로프 장군이 차량에 탑승하고 아마도 엔진을 시동한 중요한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장치가 압력 감지 트리거에 의해 활성화되었거나 근처의 감시자에 의해 원격으로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조사위원회가 현장에 도착한 속도와 모스크바 검찰청이 사건을 맡은 것은 크렘린의 공황 상태를 드러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에 가담한 클리메노프 중위와 고르브노프는 모스크바의 가장 번잡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거리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량 안에서 증발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혼란은 이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스크바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고 있으며 장군들과 관료들이 대피소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는 12월 29일에 발생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핵미사일과 종말 시나리오로 세계를 위협하는 그 남자가 그날 밤 벙커에서 보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91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의 철벽 같은 방공망을 뚫고 푸틴의 침실 전문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에는 두 가지 끔찍한 시나리오가 있으며 둘 다 똑같이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에 어려운 길을 넘어 푸틴의 거주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보안 재앙이거나 푸틴이 평화 협상을 피하고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공포 영화 대본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 붕괴보다 훨씬 더 큰 인물 파산으로 트럼프를 이 저렴한 속임수에 설득한 것입니다. 어느 시나리오든 러시아의 결과는 동일하며 절대적인 전략적 굴욕입니다. 왜 그 순간에 푸틴을 떠나고 나서 그렇게 말했나요?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제 말을. 그게 제가 처음 들은 거였어요. 그는 그의 집이 공격받았다고 했어요. 라브로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2월 29일 밤에 91대의 카미카제 드론으로 푸틴의 거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푸틴은 이른 아침 벙커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처럼 그들이 내 집을 공격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거 누가 나한테 말해줬는지 알아? 푸틴 대통령이 나한테 말해줬어. 아침 일찍 그가 공격받았다고 했어. 그건 좋지 않아. 트럼프의 반응은 더욱 비극적이었다. 전략적 맥목으로 그는 푸틴을 믿고 우크라이나를 꾸짖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러한 공격이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한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는 매우 관대하다, 평화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성공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느꼈습니다. 양측 모두 모순으로 가득하고 진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장면은 현대 정치 역사에서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를 형성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당신에게 묻고 싶었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만약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푸틴의 거처에 대한 공격을 수행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공격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다. 이제 발다이 벙커에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트럼프의 전략적 맹목성 뒤에 숨겨진 위험을 분석해봅시다. 우리는 이 사건을 OSINT 분석가의 세심함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푸틴이 당신에게 그 전화통화에서 그 공격이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나가서 푸틴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에 대한 투표를 좀 있었어요. 꽤 가까운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만 이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 날 밤 전국에서 89대의 드론이 격추되었으며 그중 18대만이 노브고로드 지역에서 목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브로프는 91대의 드론이 거주지만 공격했다고 말하는 반면 군은 전체 지역에 18대의 드론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데이터 불일치는 크렘린 내부의 조정조차 혼란에 빠져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FSO 프로토콜을 통해 그날 밤 거주지 내부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재구성해 봅시다. 도널드 트럼프 본인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푸틴은 새벽에 공격을 받았다고 직접 그에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 말해줬어요. 아침 일찍 그가 공격받았다고 했어요. 그건 좋지 않아요. 이 진술은 푸틴이 그 당시 발다이에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해줍니다. 국가 원수는 그의 거처가 공격받고 있을 때 침대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FSO 프로토콜은 엄격합니다. 위협 감지 코드가 주어지면 SBP 요원들은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즉시 지하 대피소로 데려갑니다. 발다이의 대피소는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라 핵전쟁에 견딜 수 있는 지휘센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콘크리트의 두께가 아니라 상황의 심리입니다. 트럼프가 플로리다 저택에서 젤렌스키와 평화회담을 하고 푸틴과의 긍정적인 전화통화를 기다리고 있을 때 푸틴은 자신의 경호원들에 의해 자국의 대피소로 급히 이동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전화가 울렸을 때 푸틴은 아마도 지하 몇 미터 아래에서 신경이 무너진 채 굴욕감을 느끼며 수화기를 들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지도자에게 완전한 굴욕의 상황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벙커에서 평화회담의 운명을 결정할 전화를 걸고 적이 내 문 앞에 있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약 그 공격이 젤렌스키가 주장하는 것처럼 조작된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푸틴이 자신의 집이 공격받았다는 거짓말에 의존할 정도로 절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서 벗어나기 위해 키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크렘린의 권위주의적 가면이 벗겨져 두려움과 조작으로 떨고 있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는 건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방의 전략적 인식과 도널드 트럼프의 놀라운 사건 인식의 맹목성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지정학적 비극이었습니다.
기자들에게 한 성명에서 그는 푸틴이 그에게 공격에 대해 말했다고 확인하며 이걸 누가 나에게 말했는지 아세요?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가 공격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감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분석해보면 트럼프가 외교적 조작의 희생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의 말을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러시아 지도자가 피해자라고 믿습니다. 더 나쁜 것은 매일 미사일로 도시가 폭격당하고 있는 침략당한 쪽인 우크라이나를 공격적으로 행동한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그들의 집을 공격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키예프의 어린이 병원의 불가침성보다 푸틴의 침실의 불가침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트럼프의 입장은 크렘린에 정확히 원하는 것을 제공하며 양측이 동등하다는 환상을 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평등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동안 푸틴의 안락함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은 외교적 실패입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와의 회담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성공에 대해 매우 관대했다고 주장하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푸틴이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와 전기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농담에 불과합니다. 무슨 관대함인가요? 매일 밤 키예프 상공에서 폭발하는 샤헤드 드론, 미사일 공격으로 하르키우를 암흑으로 몰아넣는 것, 점령지의 비인간적인 상황인가요? 트럼프가 관대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 환상 속에 살고 있는 동안 러시아의 진짜 얼굴은 리아브코프 외무차관의 말 속에 숨겨져 있었다. 트럼프가 우리는 평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한 바로 그 순간 리아브코프는 러시아 국가의 공식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우호적인 나라가 될 때까지 폭격을 계속할 것이다. 그 순간에 도래를 서둘러야 한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상회담 직전인 12월 27일에 푸틴이 젤렌스키에게 한 위협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 비디오의 클립이 재생될 것입니다. 이 발언들은 평화 테이블이 함정임을 증명합니다. 러시아는 우정이라는 명목 하에 완전한 항복을 원합니다. 친구가 될 때까지 폭격한다는 문구는 외교의 끝과 순수한 폭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라브로프의 평화회담 재고 위협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푸틴은 발다이 행사를 이용해 트럼프를 지연시키고 젤렌스키를 협상 테이블에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보세요,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이 내 집을 공격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공격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미노 효과는 워싱턴 모스크바 라인뿐만 아니라 크렘린 내부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만약 푸틴이 실제로 공격을 받아 대피소로 도망쳤다면 이는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공황 신호입니다. 과도 정치가, 장군, 관료들은 이제 푸틴의 가장 안전한 요새조차 공격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보장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부 전선의 붕괴를 촉발합니다. 그날 밤 발다이 상공에서 드론이 폭발할 때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보안 우산이 뚫렸고 의심이 그 구멍을 통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전술적 세부 사항에서 벗어나 이 사건이 가리키는 거대한 전략적 절벽, 즉 더 큰 그림을 살펴봅시다. 왜 푸틴은 이런 가식이나 약점을 필요로 할까요? 왜 그는 평화 테이블을 뒤엎기 위해 이렇게 위험한 구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푸틴에게 평화는 전쟁보다 더 위험해졌습니다.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의에서 유출된 세부 사항이 크렘린의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젤렌스키는 평화 계획의 90%가 합의되었다. 안전보장은 준비되었다. 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푸틴의 최악의 악몽이다. 진정한 평화는 러시아가 저지른 범죄, 지불해야 할 배상금, 그리고 황폐해진 경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푸틴은 외부의 적이라는 수사로 국내의 붕괴를 가릴 수 있지만 총성이 멈추면 러시아 국민들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은행 계좌를 확인하며 이 모든 고통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전쟁 생산으로 유지되는 과열된 엔진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입니다.
이자율이 25%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평화가 오면 전쟁 산업이 멈추고 수백만 명의 군인이 실업 상태로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푸틴에게 이것은 사회적 폭발, 반란의 위험입니다. 그것이 푸틴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타이 공격, 실제든 조작이든 그에게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피해자 카드를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푸틴이 계산하지 못한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나는 공격받았다고 말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동정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권력을 사랑합니다. 벙커에 숨어 집을 지키지 못하는 지도자는 트럼프의 눈에 약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푸틴을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의 충성심은 불안정합니다. 만약 푸틴의 피해자 역할이 어느 순간 무력한 역할로 변한다면 트럼프의 지지도 사라질 것입니다. 게다가 리아보코프 외무차관의 우리는 그들이 친구가 될 때까지 폭격할 것이다 라는 인정은 러시아의 외교적 가면을 벗겼습니다. 이제 아무도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목표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노예화하는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유럽을 더욱 단결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높일 것입니다. 푸틴이 평화 테이블을 뒤엎으려 할 때 그는 사실상 더 깊은 고립의 구덩이에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략적 아이러니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국가 테러리즘으로 비난하면서도 그의 군대가 매일 민간 인프라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다이 공격 혐의는 다시 한번 이러한 위선을 세계 무대에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초강대국처럼 행동하지 않고 궁지에 몰린 불량 국가처럼 온갖 거짓말과 도발에 의존하며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고갈되고 군사적으로는 두 번째로 강한 군대라는 신화가 벗겨졌으며 외교적으로는 트럼프의 자비에 놓인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발다이 사건은 이러한 붕괴를 상징합니다. 푸틴이 실제로 총에 맞았든 거짓말을 하고 있든 그날 밤 러시아의 무적 신화는 발다이 호수의 얼음물 속에 묻혔다. 결론적으로 12월 29일 밤 발다이 숲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드론 공격 이상이었습니다. 푸틴이 정말로 91배의 드론이 만든 지옥 한가운데 있는 벙커에서 밤을 보냈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조롱하기 위해 이 거짓말을 직접 저작했는지는 역사가 한 가지 진실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날 밤 크렘린의 무적 신화는 파괴되었습니다. 리아보코프의 세계를 위협하는 오만함과 푸틴이 벙커에 갇혀 두려워하는 것 사이의 깊은 간극은 오늘날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력함을 인정하거나 거짓말을 해야 하는 국가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날 밤 발다이에서 떠진 불빛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푸틴 정권의 미래를 비추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탄은 외칩니다. 역사는 두려움에 빠져 벙커로 도망가고 자기 국민과 세계에 거짓말하는 황제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게임은 끝났다.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전쟁은 더 이상 문 앞에 있지 않습니다. 침실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하이소키리 해석 컨셉입니다.